한번 해주세요. 아, 슬레이트까지 쳐요 오늘은? 하나 둘 셋 짝! 오늘 PD가 너무 신났네. 돈 번 거보다 더 신났어. 끝날 때까지 끝나야 돼. 맞아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시간은 있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투자자의 기본 소양. 2025 저의 목표는 경매 단타로 오피스텔 손실 메꾸기. 우리 PD 표정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같이 신나네. 오늘 컨텐츠의 주 내용은 2021년도 6월에 광교에 있는 3룸 오피스텔을 9억 주고 산 게 있습니다. 대출 70% 받아서 제가 매수를 했었고요. 그 오피스텔이 현재 6억 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분한테 6억 7,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계약서 썼고 단금을 이제 올해 안에 무조건 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너 이제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2억 7천을 매도를 했는데 차익이 난 게 아니라 차손, 그러니까 손실이 났으니까 2억 7천만큼은 세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걸 인정을 해주냐? 한계 처리를 해줍니다. 2억 7천만큼의 세법상 양도차익이 발생을 해도 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가 나왔고, 제가 경매 단타 매도로 지금부터 한 달에 한 10개 이상씩 입찰을 할 예정이거든요. 내일도 입찰하고요. 내일 모레도 입찰을 하는데 제가 아마 한 달에 10개 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해로 넘어가면 상계 처리가 안 돼요. 제가 그때까지 뭔가 차익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대로 2억 7천이 그냥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예요. 영원해요. 댓글 쓴 놈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억 7천이 마이너스가 되느냐 아니면 플러스로 제가 바꾸냐. 4월 말이거든요. 4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제가 어떻게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하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리게 됐습니다. 이만큼 동기부여가 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해볼 거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컨텐츠의 제목을 경장인 회생 방안이라고 적어봤어요. 우리 PD가 써줬어요, 제목을. 과연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떻게 회생을 하는지, 제가 어떤 물건에 입찰할 건지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장인이 손절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화면 준비해 주시죠. 스스로 준비하는. 제가 매수했던 9억짜리 오피스텔의 단지 이름까지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이름은 이제 광교 원천동에 있는 광교 더샵이라는 오피스텔을 제가 2021년도 6월 제가 매수를 한 게 여기 찍혀있죠? 21년 6월 30일 10층을 9억에 실거래가 찍혀있죠. 요게 제가 매수를 한 거고요. 제가 매수를 하고도 1억 5천이 단기간에 올랐어요. 이게 4개월 동안 1억 5천이 올랐어요. 저도 이때 사놓고 4달 뒤에 보니까 10억 5천 실거래가 찍혀있으니까 야, 취득세 5천만 원 내도 1억은 벌었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쭉 적어도 갈 줄 알았거든요. 평행선이라도 유지할 줄 알았지. 근데 웬걸 갑자기 시세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배경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오피스텔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 배경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를 한 거예요.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대체될 수 있는 3룸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는 수요가 대거 유입이 됩니다. 1년 9개월 동안 얼마가 오르냐면요, 가격이 4억 7천이 올라요. 퍼센트로 치면 81%가 오른 겁니다. 2배가 좀 안 되게 오른 거예요. 진짜 코인처럼 그때는 올랐어요. 그때 분위기는 월급 모아서 뭐해? 그거 어차피 부동산 투자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오르는데 야, 뭐하러 100만 원, 200만 원 짜투리 돈 모아? 무조건 부동산 투자해야지. 그런 기사와 그 조롱 댓글들과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물며 저 같은 투자자들도 그런 글들을 계속 보니까 돈이 모이는 족족 계속 부동산을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매는 또 낙찰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는 데까지 뭐 일반 매수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일반 매수를 했었고, 제가 위안을 좀 삼았던 거는 저는 여기에 실거주를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뭐 그냥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천만 원, 1억이 아니라 3억이 떨어지니까 그게 위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15억 5천이 쭉 유지가 되는데 이 유지되는 게 가격이 15억 5천에서 계속 찍힌 게 아닙니다. 15억 5천에서 실거래가 한 2년 동안 없었어요. 실거래가 언제 찍혔냐? 23년 말인가? 그때 찍힌 게 6억 8천인가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실거래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실거주자 분들이 좀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매도한 월세 사시는 분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 그때 당시 실거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얼마 묶이셨던 거예요? 대출은 얼마 받고? 맞아, 그 얘기도 해야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과 대출받은 금액 그리고 취득세 법무비까지 다 계산한 계산표입니다. 제가 매수를 9천만 원에 9억에 9천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매수를 9억에 했고요. 오피스텔은 또 안타깝게도 취득세가 또 4.6%입니다. 9억에 대한 취득세 4.6%가 9.4말 안 해. 취득세
취득세 너무 세다. 진짜 어떻게 냈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4,995만 원을 출금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9억에 대한 퍼센트로 또 매기죠. 0.5% 플러스 부가세 495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월세 세팅을 했었거든요. 34개월 정도로 해서 110만 원 정도. 내는 대출이자가 290만 원. 그리고 제가 받는 월세가 180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씩 은행에 더 내야 되는 거죠. 제 돈을 보태서. 얘는 다행히도 이제 업무로 부과가 되고 있어서 재산세가 이제 주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가분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00만 원씩 3년을 냈으니까 그것도 한 6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겠네요. 상가로 내기 때문에 종부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종부세까지 포함됐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넘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상가분으로 나와서 요거까지 600만 원. 총 금액이 9억 9,200만 원이 나오는데 재산세 안 더한 거 그거까지 하면 거의 뭐 10억이죠. 제가 매도한 금액은 6억 7,500. 단순 계산으로 이제 빼주면 마이너스 난 금액이 3억 1,730만 원이 3억 2,3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취득해서 갖고 있으면서 팔기까지 제가 남긴 매도 차익이 아니라 매도 차손입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털고 잊어버리자. 앞으로 할 거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문득 개인 명의로도 부동산 마이너스 난 거를 상계 처리를 해준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해에 마이너스 난 만큼은 양도세 그 해에 똑같이 낼 게 있으면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양도세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이 대출이자는 인정이 안 돼요. 이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그리고 재산세 이런 세금적인 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 비용들은 다 인정이 됩니다. 3억 2천에서 요 3,700만 원을 뺀 약 2억 7천만 원 정도는 앞으로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양도세가 2억 7천만큼은 없습니다. 단기에 매도했을 때 양도세 77% 내야 된다. 이거는 플러스가 난 거에 대해서 77%인데 경장이는 마이너스 2억 7천이니까 2억 7천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다. 세금이 아예 없죠. 그래서 저만의 기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러우시죠? 그러면 단타 양도세 안 나오려면 저처럼 이렇게 마이너스인 거 있으면 털어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건 단언컨대 경매밖에 없습니다. 2억 7천 정도 제가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 단기간에 메꾸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간에 취득해서 단기간에 팔아야 되는데 그 단기간에 팔아서 차익이 남는 거는 경매밖에 없거든요. 경공매.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차익이 한 4억 정도 될 때까지 입찰을 계속해도 되겠더라고요. 14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받고 14억에 팔아요, 단기간에. 저 세금 없어요. 단기간에 팔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왜? 여기 마이너스 상계 처리가 되니까. 물론 저는 이제 10억짜리를 하진 않을 거고 여러 개로 쪼개서 한 5개, 4개 정도로 쪼개서 한 2억에서 3억대 물건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0억짜리를 할 수도 없고요. 취득세가 12%니까. 뒷 슬라이드에서 제가 어떤 물건들을 할 건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장님 운이 좋은 게 취득세 중과가 마침 또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와 근데 그렇다. 이거를 상계 처리를 할 수 있구나 하고 거의 다음 날에 발표가 났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공시가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서 저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딱 나왔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법상의 문구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손실과 이익의 상계라는 부분이 국세청에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만 좀 보시면 되는데 손실을 본 자산과 이익을 본 자산의 상계가 가능하다. 세법상 손실 상계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제가 올해 팔았으니까 올해 안에서만 양도소득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년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해 양도한 자산의 손실과 이익, 제가 하려는 게 이거죠. 손실 났고 그 이익을 만들어서 저는 상계 처리를 하려는 거죠.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다주택자고 저는 개인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손실 난 거는 개인 명의로 사고 팔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업자로 하면 상계 처리가 안 돼요. 개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 개인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주택을 투자할 때 어떤 세금적인 중과가 있냐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취득세 12%. 저는 19주택자이기 때문에 하나 팔았으니까 18 아니야? 그러네. 18주택자. 이런 18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저는 무조건 주택은 12%입니다. 그랬을 때 이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 첫 번째가 있고 여기에 써있진 않은데요. 근데 오피스텔을 전 하진 않을 거예요. 오피스텔은 단기로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도권 안에서는 공시지가 1억, 아무래도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 2억이야. 이것도 예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 풀렸죠. 2억으로 넓혀줬습니다. 정부에서.
요거에 저는 좀 타겟을 맞췄습니다. 수도권 공시가 1억 이하는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경매로 하려고 해도 낙찰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지금 7개월밖에 없어서 7개월 동안 한 10개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는 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가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억 이하라고 하면 또 경쟁이 치열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이냐,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요걸로 넘어가는데요. 매매 사업자로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보통 8호 이하를 봐요. 국민평수 이하를 보면 부가세 10%가 면제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사업자가 아니죠. 개인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게 없습니다. 초과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부가세가 안 나와요. 개인으로 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는 면제입니다. 남들은 왜 개인으로 안 하고 다 사업자로 하냐? 바로 이 다음에서 또 그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이 다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하는 이유가 이 60에서 70%의 단기 양도세를 매매 사업자로 하면 15에서 34%로 줄일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요거를 피할 수 있는 60, 70 대신 15에서 34%를 낼 수 있는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하는 거고, 이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가세 10%가 발생될 수 있어요. 국민평수가 넘어가면. 경장인만 할 수 있는 딱 그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제가 명명합니다. 제 경장인 비과세. 경장인 비과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저는 2억 5천까지 지금 양도세가 없어요. 취득세 12%는 일단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할 거고, 요 중에서 부가세는 저는 어차피 면제고 개인이니까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하는 분은 이 8호 국민평수 이하를 봐야 부가세를 안 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8호 초과 되는 2억 이하 아파트를 저는 입찰할 겁니다. 개인으로. 단기 양도를 할 겁니다. 그러고 단기 양도 60, 70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죠. 경장인의 비과세가 나오잖아요. 저는 60, 70%가 2억 5천이 될 때까지는 없어요. 저는 비과세입니다. 2억 5천이 될 때까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2억 이하의 8호 초과되는 것들을 하면 경쟁이 확연히 낮을 겁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 때문에 못 들어오고요. 보유를 하려 그래도 지방이기 때문에 뭐 인구 소멸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방을 보유하면서 가져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매매 사업자가 부가세를 계산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경장인을 이길 수는 없죠. 입찰가에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1,500만 원이라면 저는 이미 입찰할 때 1,500만 원을 앞서서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입찰가 쓸 때 이길 확률이 훨씬 더 크죠. 5천만 원 똑같이 차익을 봐도 그는 저보다 1,500만 원을 덜 써야 되기 때문에. 2억 이하 중에서 대형 평수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지방은 50평인데 공시지가가 1억 5천이에요. 감정가 2억 이하가 아니라 공시지가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시세로 치면 거의 보통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 4억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다 입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의 플랜이 나왔고, 여러분들도 좀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것도 그냥 포기했으면 3억이 넘는 금액이 그냥 마이너스로 찍히는 거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구제책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자신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도전하려는 물건이 입찰 경쟁이 거의 없어서 한 건당 매도 차익을 한 6천, 7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7개월 안에 3개에서 한 4개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명도 한데 시간 걸리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물건 입찰하고, 그게 올해 안에만 팔린다면 저는 2억 5천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취득세 준거가 안 풀렸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취득세 안 풀렸으면 1억 이하 중에서 대형 평수를 찾아야겠는데 그건 거의 없죠. 아파트 조사하려니까 너무 쉬운 거야. 전화 3군데 4군데 하니까 가격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내일 입찰하는 게 2억 8천에 바로 거래가 되는 물건이거든요. 지금 최저가로 2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과거 낙찰 사례들을 보니까 입찰자가 1명, 막 2명, 3명 이래요. 차익을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뭐 이게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가세라는 문제, 지방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입찰 경쟁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갭 투자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바로 취득이 가능하다. 상승장에 눈이 돌아간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상승장에 빨리 취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경매 투자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낙찰하고 명도하고 뭐 하는 데까지. 그래서 갭 투자를 가게 됩니다.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시세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전 마진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빠졌을 때 빠진 만큼 온전히 피해를 본다라는 게 갭 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경매는 그거에 반대죠. 입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 횟수의 반복성, 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취득을 제대로 시세를 조사를 잘해서 싸게 받으면 하락장이 와도 내가 싸게 받은 만큼의 안전 마진은 완충작용이 된다는 거. 물론 아까 그 집처럼 이미 남의 집입니다.
9억짜리가 6억 5천이 되면 그거는 경매로 싸게 받았어도 무조건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9억의 실거래가 찍혀 있으면 입찰자들은 뭐 8억에는 입찰을 할 거니까 8억 뭐 중후반에는 상승장에도 경매는 막 높게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갭 투자에서 마이너스 난 만큼은 경매로 만약에 가져오시면 이거를 플러스로 상계 처리가 당해는 가능하니까, 혹시나 진짜 여러분들이 저처럼 마이너스 난 게 있고 올해 처분을 했다, 처분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양도 차익 나는 거에서 상계 처리가 되니까 경매를 통해서 해야겠죠. 사자마자 차익이 있으려면 경매 투자로 이걸 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잔금이 12월이에요 매도되고 나서 그 이후니까, 그 이후이면서 당해니까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경매로 단타 매도해서 잔금을 뭐 7월 달에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갭 투자에서 손해난 게 12월입니다 이익이 먼저 나고 마이너스 잔금이 나중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상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 난 거 일단은 양도세 신고 다 하고 그 해 말에 이 마이너스 난 거를 양도 차손, 그러니까 손실로 신고를 하겠죠. 그거랑 나중에 상계 처리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다고 조언을 주셨어요. 마이너스 난 게 12월, 11월이라고 해서 한두 달밖에 시간 없는 거 아니야 당해니까 라고 헷갈리실 수 있지만,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니까 그 해에만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 갭 투자 마이너스 난 거 내년으로 좀 이월시키려고 했었어요. 1월 잔금이면 올해는 쉬고 내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식을 1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우리 세입자님께서 사정상 올해 안에는 꼭 취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7개월 안에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해서 개빡세게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회수가 되는지 올해 말까지 영상을 한번 낙찰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찍으면서 플러스 얼마 됐고 이거를 적어 나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촬영이었네요. 네.